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아이슬란드 링로드 영상입니다. 지금 아이슬란드가 한참 화산 분출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데 11월에 아이슬란드 링로드, 그죠? 11월 말이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돌고 왔습니다. 그죠? 11월이면 조금 링로드를 돌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아이슬란드 링로드는 1년 내내 가능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와 조금 경험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이슬란드 링로드는 1년 내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레이캬비크 케플라비크 공항 도착하자마자 차량 픽업해서 바로 그린다비크 지역으로 가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이슬란드 화산 분출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린다비크 지역은 주민들이 대피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린다비크 인근 지역까지 들어가 봤는데, 현재 지금 분출되고 있는 화산은 흘러가는 방향, 마그마가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대량으로 분출하고 또 흘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굉장히 통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링로드 출발할 때 11월 27일 출발할 때보다 현재는 조금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있는 그 데이투어 컴퍼니들이 화산 분출 일옵션 투어를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그 지상으로 접근이 불가능할 때는 헬기 투어로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투어들을 홍보하고 그랬는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요. 링로드를 8박 9일로 끝내고 돌아온 시점에 12월 6일자 현재 시간으로 12월 6일자부터 블루라군도 정상 영업한다고 메일이 올 정도로 상황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첫날 그린다비크는 항상 그 화산 투어, 레이캬비크에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화산 투어. 그래서 이번처럼 일옵션이 일어나고 분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붉은색 용암이 흘러갔던 그 물결을 따라서 까맣게 굳어 있는 화산 분출의 흔적들을 보러 다니는 투어들이 항상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캬비크 또는 링로드 투어하시는 분들이 그린다비크 지역까지 일정 중에 집중하지는 않지만, 또 화산에 관심 있는 분들, 볼케노 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린다비크 지역 인근에 있는 몇몇 스팟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많이들 찾아다니고 있었고요. 그죠? 그 중에 블루라군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최근에 블루라군 인근 지역에서 다시 또 화산이 분출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린다비크 지역을 들어왔다가 이제 레이캬비크로 이동하면서 그 블루라군 들어가는 길 자체가 통제가 되고 있었어요. 이날 11월 26일이죠. 이날 당시에. 그래서 블루라군을 평소에 들어갈 때 접근을 했던 루트로 한번 차량을 한번 진입을 시도해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화산에 관심 있는 많은 여행자들이 렌트카 여행자들이 이렇게 진입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입을 해보면 블루라군까지 연결되는 도로 루트 바로 입구에 통제하는 차량이 있고요. 간판으로 여기를 지나가면 벌금을 낼 수 있다라는 경계판이 붙어 있습니다. 경계판만 붙어놓고 사람이 없으면 이걸 밀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차량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상으로 보면 멀리 일옵션이 벌어지고 있는 연기가 멀리 보이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레이캬비크 시내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11월 27일부터 이제 아이슬란드 링로드 8박 9일 일정으로 트립을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레이캬비크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자, 링로드 첫 방문지는 당연히 게이시르죠. 게이시르 분출되는 모습이고요. 특이하게도 이날은
두 번 연속으로 분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번에 새로 아이슬란드 게이시로 왔고요. 오늘 게이시로는 한 방에 2개씩 터지네요. 날씨는 영상 한 3도, 2도 정도인데 체감 온도는 한 영하 1, 2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가 보입니다. 자, 아이슬란드 링로드 첫날입니다. 예, 방금 그 게이시르 분출하는 거 보고 그러는 영상이었는데, 게이시르 앞에는 이제 아이슬란드 여행 중 만날 수 있는 제일 큰 식당, 카페테리아, 그리고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쇼핑센터 내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아웃도어 노스 66 매장도 있고요. 그리고 특산품이죠. 특산품 이런저런 그 바이킹 수제 용품, 로파페이시아, 그다음에 털모자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나 이럴 줄 알았네. 나왔습니다. 여기도 또 카메라 달아놓은 거 보니까 또 주차비 받겠다는 거죠. 지난번부터 계속 주차비 받는 곳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게이시르 여기도 주차비 받습니다. 그렇죠? 주차비 1시간에 아니죠, 8시간까지 1,000크로네입니다. 8시간 뭐 세울 일도 없는데 8시간에 1,000크로네 받고요. 우선 뭐 공원에 비지보수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이것들이 돈 맛을 알아가지고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아주 돈을 막 그냥 막 뜯어요. 그래도 뭐 주차비 안 내고 또 가면은 또 벌금 나오니까 주차비 냈습니다. 짜증나는 것 같아. 주차비 때문에, 그죠? 열받은 제롬입니다. 자, 굴포스, 골든서클의 중심 역시 굴포스고요. 굴포스,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름 굴포스도 좋지만 얼어있는 굴포스를 더욱더 좋아합니다. 아이슬란드 링로드 1일차 영상 계속 보시고요. 트립 중에 너무 바빠서 업로드를 못했는데 순서대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제롬입니다. 골든서클 첫날인데요. 오늘은 게이시르 굴포스 보고, 그리고 이제 캐리드 분화구가 있습니다. 캐리드 분화구가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인데, 그래도 뭐 내리면 또 그치고 좀 걸으면 조금 비가 떨어지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11월 아이슬란드인데 이렇게 날이 춥지는 않아서 영상 한 2, 3도 정도. 그래서 눈보다는 비가 좀 떨어지는데, 오늘만 비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오늘만 잘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제롬의 아이슬란드 링로드 첫날 일정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숙소 들어가면 숙소에서 또 즐거운 아이슬란드 저녁 시간이 돼야죠. 아이슬란드 여행은 저녁에 야간 전투가 더 치열합니다. 자,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셀포스의 호텔 셀포스입니다. 심플하게 깔끔한 호텔이죠. 뭐 조그만 방 예약했었는데 나름 또 업그레이드 했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준 건지 볼까요? 정면이 보이네요. 셀포스 마을 보이고요. 호텔 깔끔합니다. 욕실은 무지하게 크네요. 아주, 그죠? 어제보다 굉장히 쾌적하게 잘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오늘 영상은 11월
11월 아이슬란드 링로드 2, 3일차 일정에 대한 제롬의 여행 방식 이야기입니다. 2, 3일차 남부 지역의 폭포, 빙하를 만나는 그런 일정이 되죠.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셀야란즈 폭포, 셀야란즈 포스입니다. 셀야란즈 포스는 아이슬란드 여행 중에 꼭 들러야 되는 탑10 포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보는 폭포의 모습도 좋고 하늘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좋습니다. 그리고 폭포 뒤쪽으로 들어가서 폭포를 밖으로 바라보는 이런 인증샷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폭포 뒤쪽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폭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폭포 뒤가 얼어버리면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폭포가 하나 더 있어요. 글리오프라비라는 지역인데, 폭포 사이를 뚫고 걸어 들어가면, 폭포를 완전히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캐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폭포 속을 들어가서 바위에 서서 올려다보면서 사진을 찍고 나오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얼어있는 시즌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들어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이슬란드 링로드의 1일차는 보통 이제 골든서클 지역이 제일 적당하고요. 2일차는 이제 남부 지역의 포스라고 불리는 폭포 지역들. 3번은 이제 요꼴살론 가기 전까지 가는 그 빙하 지역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2일차 두 번째 장소는 스코가 포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셀야란스 포스도 주차비가 있고요. 스코가 포스는 아직은 주차비가 없는데 아마도 여기도 조만간 주차비 시스템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올해 유난히 그동안은 주차비를 안 받던 곳들이 주차비를 받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주차장 입구에 카메라로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를 찍어놓고 스스로 주차비를 낼 수 있도록, 내지 않으면 한 3배 정도, 서너 배 정도 벌금을 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문지마다 주차비는 최소한 한 700크론에서 1000크론 정도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5인승 기준으로 뜯기게 됩니다. 자, 스코가 포스 굉장히 웅장한 폭포가 되겠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힘이 굉장히 좋고요. 그 떨어진 폭포 아래쪽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트레킹 코스를 타고 올라가면 폭포 위쪽 떨어지는 정상에서 아래쪽을 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명소입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름철 폭포도 좋지만 저는 겨울철 얼어있는 폭포를 더욱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얼어있고 절반은 떨어지는 이런 정도 상황을 제일 좋아하는데 11월 말이죠. 11월 말에 방문한 스코가 포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모습도 항상 좋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는 방문자들에게 항상 스코가 포스 상단에 올라가서 폭포를 내려다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스코가 포스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놀라운 그런 폭포인데 아래쪽까지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근에서 점심 먹고요. 점심 먹는 그 빵집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뷰가 좋은 빵집이 스코가 포스 인근에 있습니다.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댓글로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음 장소는 이제 이 폭포 두 개를 보고 비크 이비르달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갈 수 있는 명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항상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아이슬란드 남부 지역의 이런 빙하 지역을 주로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2일차에 이제 솔헤이마 지역에서 트레킹도 하고 빙하도 보고
숙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이 위치가 이제 오로라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곳은 솔헤이마 요쿨이라는 지역입니다. 솔헤이마 요쿨. 여기도 역시 이제 빙하를 걷는 빙하 트레킹 투어를 하는 그런 곳인데 빙하 전문 가이드와 함께 투어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주차비 여기도 주차비가 있습니다. 주차비 내고요. 주차비 내고 걸어가서 빙하 입구까지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빙하일을 걸어보는 거는 빙하 전문 가이드랑 같이 다녀야 안전합니다. 그래봐서도 피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빙하의 경계까지 걸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아이슬란드 남부 빙하 투어를 하는 동안에는 아마 빙하에 제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편하게 그런 지역인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 솔헤이마 요쿨 지역을 항상 강추합니다. 2일차 일정 중에 솔헤이마 지역에 숙소를 잡았다면 꼭 한번 이 지역을 걸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코스 어렵지 않게 걸어볼 수 있으니까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차비 정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오늘은 솔레메르 요쿨 빙하 갔다가 돌아옵니다. 뭐 빙하 트레킹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빙하 열심히 봤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사진 예쁘게 나왔어요. 자, 뒤에 그죠? 보이죠? 빙하 트레킹 하는 사람들은 가이드 따라 들어갈 수 있고요. 그냥 주차비 내고 와서 빙하 앞에까지만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예, 솔헤이마 요쿠를 보고 나서 이제 솔헤이마 산두르 그죠? DC10인가 비행기가 랜딩한 지역인데요. 왕복 1시간 반 내에서 2시간 정도 걸어보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트레킹하고 이 지역 인근에 제가 좋아하는 그 오로라 명당이죠. 오로라 명당 숙소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양치기 강아지도 있고 깔끔한 숙소에 간단한 공용 주방도 있고 저녁 식사 아주 멋진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굉장히 좋은 조식을 제공하는 그런 숙소입니다. 조식 모습 나오고 있는데 아주 농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으로 만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3일차 첫 번째 방문지는 디르홀레이인데 디르홀레이 지금 이제 바람 소리들이 막 들리실 건데요. 이날 그 약간 블리자드 경보가 내린 날이라 디르홀레이 정상을 올라갔더니 아주 강렬한 바람이 그냥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샌드 비치, 블랙 비치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명소라 제가 항상 강추하고 꼭 가는 곳인데 바람이 강렬하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치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히 뭐 이때까지만 해도 눈발이 날리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풍이 좀 부는 날 뷰는 너무 좋았고 일기예보상으로 이날 오후 한 5시부터 눈발이 날린다 뭐 그런 일기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움직이는 동안에 이날 좀 바쁘게 움직이면서 여기저기를 방문하자 뭐 이렇게 스케줄을 맞췄습니다.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겨울에는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이슬란드 링로드는 겨울에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에 날씨가 어떤가에 따라서 스케줄 조정은 좀 필요합니다. 그죠? 자, 레이니스피아라 많은 분들이 꼭 방문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레이니스피아라도 당연히 주차비 받습니다. 주차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를 하고 내려서 블랙비치 보통 파도도 아주 굉장히 강렬한 그런 곳인데 걸어가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날 레이니스피아라 역시 아주 강렬한 바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뒤로 누워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강렬한 바람을 맞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런 날인데 강렬한 바람이 때로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사운드에 강렬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질 않는데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걷다가 뒤를 돌아서서 피했을 정도로 바람, 그리고 파도, 거친 파도, 그리고 파도와 함께 들리는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바람소리, 뭐 이런 것들이 놀라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까 그냥 드리던 말씀대로 링로드는 뭐 9월에 왔다, 10월에 왔다고 해서 날씨가 좋은 건 아니고요. 9월에 와도 스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7, 8월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12월, 1, 2월에도 스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 여행 일정을 좀 여유롭게 가지고 와서 스톰이 불면 하루 정도는 멈췄다가 갈 정도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링로드 겨울에도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링로드를 돌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링로드는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돌 수 있는 곳이다. 단 스킬과 경험과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크 지역에서 잠깐 쉬었다가 교회도 보고, 그리고 이제 마을도 한번 내려다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날 그 오후부터 이제 눈발이 날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3일차 일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당겨서 원래는 그 4일차에도 방문을 뭐 넘길 수도 있지만 조금 방문 시기를 당겨서 비크 지역에서 부지런히 회푼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이번 여행에는 회푼 요꼴살론이랑 회푼 중간 정도 되는 지역에서 2박을 했는데요. 항상 날씨가 어려운 요꼴살론 다이아몬드 비치 때문에 그랬던 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피아라르 글류프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전형적인 아이슬란드의 협곡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눈이 내리면 하얗게 덮여버리니까 눈 내리기 전에 부지런히 들어와서 여기도 주차비 냈던 것 같아요. 주차하고 그리고 트레킹 했습니다. 트레킹하고 다시 이제 우리 숙소 지역까지 가는 동안에 스카프타펠 스토파, 그죠? 스카프타펠 폭포도 있고 스카프타펠 빙하도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까지 좀 타이트하게 해지기 전까지 만나보고 그리고 숙소로 가는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제 4일차 일정 이후에는 이제 블리자드 보여드릴 텐데 이날 여기까지 잘 보고 넘어간 것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2일차, 3일차를 하나로 묶어서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이날 저녁에 회푼 지역에 가서 숙소 체크인 해놓고 회푼 지역의 유명한 그 맛집이죠. 랑구스틴 맛집에서 아주 화려하게 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슬란드 링로드 2, 3일차 영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4일차 영상입니다. 자, 아이슬란드는 항상 날씨의 변동이 심한 그런 섬나라죠. 그래서 뭐 11월에 가면 날씨가 안 좋다, 뭐 7월에 가면 좋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뭐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뭐 10월이든 내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 일주일이나 열흘의 기간에 따라서 날씨는 항상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날 저희 아이슬란드 링로드 4일차인데 아침부터 굉장히 강렬한 블리자드 눈폭풍이죠. 눈폭풍. 한국은 사실 뭐 블리자드가 좀 흔한 날은 아닌데 북미나 뭐 유럽 또 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은 블리자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 그 앞에 시야가 없어져 버릴 정도, 화이트아웃 될 정도로 강렬한 눈바람이 부는 블리자드가 있어요. 이 4일차 아침에 블리자드를 만난 날입니다. 뭐 사실 여행 중에 만나는 자연현상 중에서는 가끔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죠. 자연여행이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이슬란드 여행을 하는 동안에 눈이 온다,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나라의 자연이니까. 그래서 블리자드
한번 만나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박 9일 일정 중에서 회픈 지역에서 2박을 한 이유는요. 요쿨살론이 항상 날씨가 좀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트나 요쿨 쪽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는 곳으로서는 이렇게 요쿨살론을 제대로 볼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2박을 하면 가면서 한번 다음날 움직이면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픈에서의 저녁 식사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요쿨살론 2번, 다이아몬드 비치 2번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 전날 움직이는 스카프 타펠 지역까지 일정들을 감안을 해서 2박을 하면 좋습니다. 뭐 날짜가 모자라고 시간이 모자라면 7박 8일 일정으로 다니는 거지만 한 8박 9일 이상으로 다닌다면 그렇게 숙박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제 지나왔던 구역입니다. 잠깐 한 1시간 4, 50분 정도 달리는 이 도로 구간은 어제 저녁에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지금 다른 도로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이하고 특별한 날씨와 도로 환경 속의 구역을 최소한 2번,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아이슬란드 여행의 또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회픈해서 저녁도 먹었고요. 아침에 출발해서 요쿨살론 지역을 가는 건데 블리자드가 좀 심해서 아침 출발 시간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이날은 요쿨살론에서 출발하는 아이스 케이브 투어, 그죠? 얼음 동굴 투어도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시간 맞추어서 가는 중이고요. 이 블리자드가 눈이 내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야가 일단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리자드가 많이 부는 지역의 도로를 가만히 보시면요. 도로가 주변의 지형보다 좀 높이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지형보다 도로가 낮으면 눈이 금방 쌓여버리기 때문에 주변 지형보다 도로를 조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오히려 눈이 좀 덜 쌓이는 경향도 있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주의할 점은 도로 폭을 다 계산을 하셔서 좌우로 도로 사이드에 무리하게 주차를 하지 마시라. 주차를 하려고 사이드로 빼다 보면 차가 빠진다. 차가 빠지면 또 토잉을 해야 된다. 그것은 곧 돈과 시간의 낭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 비치 파킹lot 들어가는 길이네. 다이아몬드 비치 파킹롯에 벌써 들어왔는데 4x4, 4wheel drive, 하이 클리어런스 SUV들마저도 미끌미끌합니다. 미끌미끌하고 투어에 참여하는 투어 차량들, 타이어를 높인 투어 차량들도 지금 미끌미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다이아몬드 비치 도착해서 비치를 만나봅니다. 이 다이아몬드 비치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조 간조와도 관련이 있고 바트나 요쿨 지역에서 요쿨살론 지역으로 흘러내려오는 강을 따라서 떨어내려온 빙하가 만조의 파도에 밀려서 바닷가에 자리를 잡아야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란색 빙하가 블랙샌드 비치 위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것을 다이아몬드 비치라고 부르는데 한 10번 가면 반반 정도? 어떤 날은 하나도 없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굉장히 큰 덩어리의 다이아몬드를 만날 수 있는 날도 있지만 없는 날도 있습니다. 이 날은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지난번 갔을 때는 아예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비치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그나마 굉장히 땡큐한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란색 빙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압력을 받아서 생성된 파란색 빙하, 그리고 물에 동동동동 떠내려오는 그 빙하가 까만색 해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다이아몬드 비치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좀 있네요. 눈 내리고 아주 그냥 날씨가 아주 그냥 대박인데
다이아몬드 비치 옆굴 살론에 왔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비치 너무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 비치는 결국은 요쿨 살론과 같은 구역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요쿨 살론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내면은 다이아몬드 비치 양쪽으로 있으니까 1번, 2번 주차장을 포함해서 하루에 주차비 한 번 내시면 세 곳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프로모션 하던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를 뭐 각각 1,000원, 그죠? 만 원을 따로 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뭐 주차장이 아주 목숨을 거는 아이슬란드, 그죠? 차 한 대당 들어가면 만 원인데 최소한 그거 하루에 최소한 차가 1,000대는 올 거 아니겠어요? 대충 봐도 1,000대 넘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각 방문지마다 주차비 아주 그냥 열을 올리고 있는 이 돈독이 오른 아이슬란드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비치를 보고 이제 바로 길 건너편이죠. 건너편 요쿨 살론 주차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말이죠. 앞에 지금 막 다니는 그 4x4 차량들, 뭐 이런 SUV들도 운전을 버벅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길 운전, 또 추운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눈길 운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이 사고 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방어 운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편에 오던 애가 빙 돌아서 나를 칠 수 있어요. 나한테 미끄러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 거리 이런 것들을 두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자, 요쿨 살론 주차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날은 전날 밤부터 오전 내내 블리자드가 왔기 때문에 요쿨 살론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 덕분에 요쿨 살론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투어 차량들이 전부 다 지금 도로에 서 있거든요. 다들 도로로 걸어와서 투어를 출발하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일행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도착한 이 시점쯤에 요쿨 살론 주차장에 눈을 치워주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요쿨 살론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했다. 그 이전에 온 차량들은 전부 다 길바닥에 서서 밀려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발을 조금 한 30분 더 추워서 온 것은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요쿨 살론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요. 저 앞쪽 보이는 언덕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요쿨 살론 바트나 요쿨에서 흘러내려오는 요쿨 살론 지역의 빙하가 강물에 떠 있는 호수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쿨 살론 라군의 아름다운 빙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빙하 한번 보시고 거기서 강을 따라서 쭉 걸어서 다이아몬드 비치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름에는 호수 투어, 겨울에는 빙하 투어나 아이스 케이브 투어 이런 투어들의 출발점이 요쿨 살론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날은 11월 말이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이 주차장에 최소한 7, 8군데 이상의 푸드트럭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로 아이슬란드 전체 지역의 비즈니스들 중에 철수하는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내년 3월에 봐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전체를 다 한 바퀴 보는 링로드 주변에는 최소한의 숙소와 최소한의 비즈니스는 항상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슬란드 링로드 여행은 준비만 제대로 되고 조금만 주의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한테, 아이슬란드를 찾는 외국인한테 제일 강추하는 여행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최소한 5명은 요쿨 살론을 꼽습니다. 그만큼 요쿨 살론이 매력적인데요. 실제로 그 아이슬란드가 가지고 있는 빙하 지역 중에서 바트나 요쿨 빙하 지역이 제일 크고요. 이 요쿨 살론도 그 빙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다양한 빙하의 발가락이죠. 발가락 위에서 볼 때는 까마귀 발가락처럼 빙하가 쭉 흘러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발가락 지역을 다 접근해 보면 이 요쿨 살론 지역의 빙하가 색깔이 제일 이뻐요.
제일 이쁘고 바로 내 눈앞에까지 빙하가 둥둥 떠내려오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다양한 투어 뭐 이런 이점 때문에 제일 멋진 곳으로 인정받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이 주변에도 다양한 빙하를 만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빙하들을 만나는 빙하 포인트의 정점이 요꿀살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제일 멋진 요꿀살론이 항상 날씨가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 왔는데 날씨 안 좋은 날 와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2번 정도 왕복으로 지나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링로드 투어도 마찬가지고 남부 투어도 마찬가지고 요꿀살론 다이아몬드 비치 이 루트는 최소한 2번 정도를 어떻게 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의 여행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길고 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겨울에는 해가 짧지만 또 다양하게 너무너무 멋진 색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는 1년 내내 행복하고 그 아름다운 아이슬란드 중에서 요꿀살론 강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롬입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11월 말 아이슬란드 링로드 5일차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역사적인 장소를 좀 갔다 오느라고 살짝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조금 감기 목소리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역사적인 사건을 위한 거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5일차는 회푼 지역에서 에일스타디르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험난한 눈보라 블리자드, 그죠? 눈폭풍, 스노우 스톰 이런 게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이스트 피오르라고 부르죠. 이스트 피오르. 그래서 오늘은 이스트 피오르를 달리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슬란드 렌트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렌트카 여행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아이슬란드를 미리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하는 거고요. 아이슬란드 한두 번 가보고 만들어내는 뭐 브이로그 이런 부분들보다는 자주 가는 그리고 계절별로 움직이면서 전문적으로 루팅을 잡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곳은 사진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출사구역이기도 합니다. 스톡스네스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바이킹 카페에 가셔서 주차비를 내셔야 진입이 가능한 프라이빗 구역입니다. 프라이빗 구역.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바이킹 카페는 숙소도 있고요. 식당도 되고 뭐 그런 곳인데 옛날에는 뭐 차량당 주차비 이랬는데 지금은 몇 명이냐? 3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 3,000이다. 4,000이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거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프라이빗인데. 그죠? 그래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만납니다. 스톡스네스. 앞쪽 입구 쪽으로 좀 가시면 물이 찰랑찰랑하는 지역이 있고요. 날씨에 따라서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 그런 모습이 안 보였지만 우유니 사막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이날 아침에는 이렇게 바람이 너무 강한 날이라 이렇게 눈바람 까만 모래 위로 눈바람이 날리고 그 뒤로 스톡스네스의 주인공인 마운틴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그런 날이었죠. 아이슬란드 이렇게 보통 남부만 보시는 분들은 회푼이나 요꿀살론 정도까지만 갔다가 돌아가시는데 링로드를 한 바퀴 다 도시는 분들은 이스트 피오르 지역을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회푼 지역까지 가시는 분들도 뭐 시간과 여건이 되시면 스톡스네스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일출 타이밍에
일출 타이밍에. 계절에 따라서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은 달라지죠. 여름에는 화이트 나이트, 그죠? 겨울에는 블랙 나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절에 따라서 일출 타이밍은 달라지지만, 제가 갔던 요때 11월 말 12월 초 때는 일출 타이밍이 한 아침 10시 정도 되죠. 그러면 10시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위치에. 그러면 보통 뭐 9시 반, 9시 정도. 숙소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탁스네스 구역에 일출 시간이 10시다. 그러면 최소한 10시에는 들어가 있어 줘야 스탁스네스의 아침 모습을 제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스탁스네스를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트 퓨어를 달려봅니다. 자, 아이슬란드는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제주도처럼 생긴 그런 섬인데요. 둥그런 섬의 왼쪽 서쪽 위로는 오리 머리처럼 생긴 툭 튀어나와 있는 웨스트 퓨어 지역이 있고요. 오른쪽 동쪽 지역은 오리 엉덩이 부근처럼 생긴 이스트 퓨어 지역이 있습니다. 퓨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깊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아주 복잡한 해안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복잡한 해안선을 만나면서 달리면서 보다 보면 아주 특이하고 아름다운 색깔의 바다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슬란드가 제일 먼저 개발된 지역이 동쪽부터죠. 동쪽 유럽 본토 노르웨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케이블망부터 들어왔던 곳이 동쪽 구역이고, 지금도 코펜하겐에서 출발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곳이 이 동부 지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슬란드의 제일 시작은 이스트 퓨어 지역이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스트 퓨어 지역을 다니는 동안에 노르웨이 퓨어랑 비슷한 양식장, 그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약간 뭐 느낌이 노르웨이 퓨어랑 비슷하긴 한데 바닷물 색깔은 또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이스트 퓨어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자, 겨울 시즌, 흔히 말하는 12월, 1, 2월, 그죠? 12월, 1, 2월 정도를 다니는 겨울 시즌 아이슬란드 링로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항상 판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이스트 퓨어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웨스트 퓨어 쪽도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거기는 워낙이 아큐레이스부터 레이캬비크 가는 길이 워낙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뭐 더 나쁜 지역은 아니고, 이스트 퓨어 구역은 날씨도 험난하고 날씨가 스톰이 들어왔을 경우에 요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이 좀 힘든 오지이기 때문에 만일에 링로드를 돌려고 하는데 날씨 때문에 막혔다. 그럼 바로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스트 퓨어를 이스트 퓨어를 넘어가야 되는 날인데 스톰 예보가 있다, 블리자드 예보가 있다 그러면 조금 플랜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이날도 사실은 이 퓨어로 들어가는 전날까지 계속 스톰이 있었어요. 스톰이 있었고, 이날 이스트 퓨어를 달려야 되는 이날 아침까지도 스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로드 컨디션 앱이 다 길이 막혀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침이었어요. 근데 이제 낮부터 조금 풀려간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 없이 이스트 퓨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스트 퓨어를 지나서 에일스타디르까지 가는 일정인데, 에일스타디르 숙소를 이날 이 시점까지도 확정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확정하고 갔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면 취소가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날씨가 힘들 때, 특히 겨울 링로드를 달리시는 분들은 이 이스트 퓨어를 달리는 이날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자주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부분들이니까, 아이슬란드 링로드 특히 11월 말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요 시즌에 링로드를 도전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푼에서부터 에일스타디르까지 가는 구간 중에 한 4분의 3 정도를 가셨을 때 보시면 이게 에일스타디르까지 들어갈 수 있나 없나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일스타디르인 거는 또 눈치 오는 제설 작업을 열심히 하는 지역이니까
그 4분의 3 지역까지만 가시면 그날 에일 스타디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만일 못 들어가면 그 4분의 3 되는 지점에 숙소들이 있으니까 그때 숙소를 확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들어놓은 곳은 파우스카 산두르 지역입니다. 이스트 피오르 지역에 명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많이 있는데, 날씨에 따라서 따박따박 들러야 되는 날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날이 있는데, 이날은 수톰 경보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날이었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도 꼭 들러야 되는 곳, 파우스카 산두르. 파우스카 산두르 주차장 들어가는 이 구간 중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꼭 들어가 봐야 되는 바퀴로 눈높이를 확인해 가면서 들어간 그런 곳입니다. 해안선 너무 아름답고요. 해안선 앞에 있는 바위도 너무 아름답고 마치 호주에 있는 그 남부 해안처럼 아주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이날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고 눈보라가 치니까 더욱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은 벌써 그죠? 석양 느낌 같은 느낌의 태양의 위치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항상 위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궤적이 이렇고요. 겨울 시즌에는 특히 하루 종일 매직 타임이다, 하루 종일 골든 타임이다 라고 할 정도로 묘한 느낌의 궤도로 색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아이슬란드니까 아이슬란드의 겨울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사진가들을 미치게 하는 곳, 그죠? 사진가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왔다 가는 게 골든타임인데 아이슬란드는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이다. 특히 이 골든타임은 겨울 시즌의 색감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슬란드는 사진가들을 미치게 하는 출사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겨울에. 겨울은 그 해가 짧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여행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가 짧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고 볼 게 별로 없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더 매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매력이다. 자, 파우스카 산두르 보고 다시 또 이제 이스트 피오르를 달립니다. 달리시는 동안 보시는 영상들은 사실 흔한 영상은 아니죠. 이 정도 그 스톰이 부는 날은 이스트 피오르를 포기하는 차량들이 많고요. 올라가지 않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 이 피오르를 달려서 올라가는 이 영상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겨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이 되실 겁니다. 뭐 화질과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그냥 이런 영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아이슬란드 처음 갈 때 제일 필요했던 게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내가 가야 할 곳의 도로 상황, 특히 겨울 시즌, 눈 내릴 때 도로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영상이 제일 필요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이거 보시고 그냥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열심히 하고 또 계속 하지 않겠어요. 이 빡신 날 열심히 달리면서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이 뭐 이렇게 음악이 좋으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험난한 날 이런 곳을 달려서 만든 영상을 제공한다는 것에 일단 가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리자드입니다. 블리자드. 사실 바람이 강한 날은 눈이 좀 덜 쌓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블리자드도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블리자드가 강해서 눈을 막 밀어서 쌓아놓게 되면 그 쌓아놓은 지역이 또 더 위험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도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다 만들어 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강력한 블리자드나 스톰이 들어오면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는데 더욱더 대책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이스트 피오르 지역이다. 왜? 사람 사는 마을이 별로 없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러 마을 하나 들렀습니다. 이 마을 제가 가끔씩 숙박도 하는 그런 마을인데 이 마을에 이런 스톰 들어온 날에도 꼭 영업을 하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바로 영상에. 그죠? 이 집에 들러서 피맥. 요즘에는 피자하고 맥주 한 잔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피맥. 그래서 저는 물론 무알콜 맥주로 먹었습니다. 피맥. 피자와 맥주. 자, 날씨가 안 좋고 스톰이 부는 날에는 여행자들끼리 많이 서로 도와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캐나다에서 온 부부죠. 캐나다에서 온 부부가 이미 눈밭에서 고생을 좀 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차량인데 눈밭에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지역과 목적지가 비슷하고 링로드를 돌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커플이었는데 벌써 눈밭에 차가 빠져가지고 1시간 동안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쪽을 가는데 내가 올 때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1시 반 이후로 눈 경보, 도로가 막혀 있는 경보가 다 해지될 거다라는 정보를 줬더니 따라가도 되겠냐? 뭐 따라가라. 뭐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제 뒤에 차량을 하나 달고 가는 우리 랠리 투어 같은 그림으로 계속 드라이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욱더 드라마틱한 경치를 달리는 그리고 험난한 날씨를 가는 그런 지점이 되고요.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까지 거의 왔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트 뷰루의 마지막 마을 있는 구간을 곧 지나게 되고 그 마지막 마을 있는 구간을 지날 때쯤에 도로 상황을 보면 오늘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제 AL 스타디의 숙소를 예약을 하고 넘어 들어가죠. 저 혼자 다닐 때 같으면 뭐 예약하지 않고 그냥 가는데 같이 다니는 우리 일행들이 있기 때문에 숙소를 예약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정도 피오리에 오면 이제 주변에 양식장 동그랗게 물에 떠 있는 연어 양식장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요. 바람이 불고 스톰이 조금 더 왔다리 갔다리 하고 블리자드가 불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왔으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눈이 쌓여 있어도 눈 치우는 제설 차량이 금방 오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이슬란드 링로드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가능합니다. 1년 내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링로드를 도는데 최소한의 시간 5박 6일, 6박 7일, 7박 8일, 8박 9일 뭐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는 링로드 최소한 8박 9일 정도는 돌아야 된다. 7박 8일 정도 이상은 마음을 먹고 있고 겨울 시즌에는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의 여유 있는 날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또 선셋 포인트 잠깐 서서 해가 넘어가는 이스트 뷰루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고 그렇게 갑니다. 뭐 길이 안 좋고 스톰이 들어와도 사진은 또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은 찍고 볼 건 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 뒤를 따라오는 우리 캐나다 차량은 마음이 급했지만 또 여기서 같이 사진도 찍고 타이밍도 맞춰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5일차 이스트 뷰루를 지나가는 이 날 굉장히 중요한 여행의 결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지만 자주 다녀보신 분들, 경험 있는 분들은 뭐 어렵지 않은 날이고 초행이면서 링로드를 겨울 시즌에 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죠? 회픈에서부터 에일 스타디르까지를 놓고 한 4분의 3 정도 되는 지점에서 숙소 확정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오로라를 잠깐 봤습니다. 자, 아이슬란드 링로드 5일차도 행복하게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6일차죠. 6일차 에일 스타디르에서 미바튼 넘어가는 날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슬란드 링로드 일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일주를 왜 하냐 물어보면 미바튼 지역 때문에 일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미바튼 지역은 아이슬란드 북부 지역에서는 또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죠. 미바튼, 아큐레이리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 축산 루트 선상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가득합니다. 자, 6일차 원래 6일차 일정에는 여름 시즌에는 에일 스타디르에서 행기포스 그리고 이제 또는 스투드라길 그다음에 이제 또는 데티포스 뭐 이렇게 보고 미바튼까지 넘어가는 뭐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미바튼 지역이 워낙에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뭐 그날 뭐 날씨와
그다음에 여행 구성원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는데 11월 말 12월 초 굉장히 그 센서티브한 링로드 여행 기간이죠. 시기죠. 그죠? 이제 거의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그런 시기고 뭐 1년 내내 날씨가 변화무쌍한 곳이 아이슬란드지만 특히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에일 스타디르 출발 스투드라길 협곡 트레킹 그리고 미바튼 온천 이렇게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이날 전 이틀간 굉장히 눈폭풍이 많이 왔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은 스투드라길 협곡 가는 길 자체는 열려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행기포스냐 스투드라길이냐라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스투드라길 협곡이 맞으니까 스투드라길 발음 좀 어렵습니다. 스투드라길 협곡 트레킹을 하는 걸로 스케줄링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길 너무 좋고요. 트레킹하기도 너무 좋고 트레킹 마지막 포인트의 그 드라마틱한 엔딩 뷰 너무 훌륭한 곳이라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들어가는 스투드라길 협곡 트레킹 시도입니다. 자, 도착을 했네요.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눈 때문에. 그래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슬란드 링로드 6일차. 저는 스투드라길을 협곡가는 길입니다. 주차장 가는 길 막혀 있어서 출발부터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투드라길 가는 길인데요. 눈이 아주 그냥 대박 아니게 쌓여 있어서 허벅지까지 빠집니다. 첫 번째 폭포 왔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가르쳐줄지 모르겠지만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영하 20도. 예, 영하 20도에 걷는 스투드라길 협곡 트레킹이고요. 주차장에 막혀 있어서 주차장 입구 구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전체 트레킹 코스 그 거리에 왕복 4km 추가합니다. 스투드라 포스도 꽁꽁 얼어 있고요. 얼어 있는 그 트레킹 코스를 걸어서 올라가서 만나본 스투드라길 협곡은 말 그대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지난 3일간 아무도 방문자가 없는 그런 협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하 20도 우리 일행밖에 없는 스투드라길 협곡 트레킹. 마음 같아서는 아래쪽 뷰 포토 포인트까지 내려가 보고 싶었는데 안전을 이유로 내려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뷰 포인트까지만 들어와서 내려다봅니다. 환상적인 영하 20도 아이슬란드 트레킹을 해본 그런 날이었고요. 영상의 소리들 보면 호흡하는 소리, 뽀드득거리는 소리, 뭐 다양한 소리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투드라길은 아이슬란드 여행자들에게는 최근은 탑10 안에 항상 꼽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걷는 사람들은 꼭 가보기를 추천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투드 다길 트레킹 갔다가 차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차장이 클로즈라 주차장에서 저 입구까지 왕복 4km, 그죠? 좀 더 걸어야 되는데 영하 20도입니다. 발언이 잘 안 되는데 영하 20도 가운데서 3일간 아무도 없었던 스투드 다길 만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차장에서 차를 세울 수 있었으면 여기를 그냥 왕복 5분에 와도 따는 거리인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살기 좋아서 트레킹 좋았는데 동료들이 조금 힘들어 것 같습니다. 파이팅! 자, 구지랑 가면서 걷는 모습이지만 굉장히 즐거웠던 날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주차장까지 차량이 들어가는데 이날은 전 이틀간 내린 눈폭풍 때문에 도로에 약간 그 고도가 낮은 지역, 굴곡 있는 지역에 눈이 계속 쌓여서 거의 사람 허리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면 당연히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 아예 입구부터 통제를 했던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겠지만 우리는 그냥 그 입구 통제 구간 입구에 주차를 해놓고 왕복 4km 추가해서 걸어서 들어갔다 왔습니다. 사람이 없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영하 20도도 새로웠지만 눈이 쌓여있는 아주 프레시한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아이슬란드 링로드 여행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지금부터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영상 편집하는 이 순간에도 그날 스투드라길 협곡을 걸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가봤던 그 스투드라길 협곡의 다양한 기억 중에서 제일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자연은 직접 걸어서 만나보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걸어서 만나보는 그날의 환경이나 상황이 더욱더 놀라운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힘든 드문 모습이었는데 스투드라길 협곡의 주차장 구간이 막혀있는 그런 날에 썰퍼 눈을 헤치며 걷는 주파 트레킹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뭐 안타까운 거는 이 스투드라길 협곡 자체 주차장도 그동안은 무료였는데 어느 순간 또 주차비 받는 간판이 또 서 있습니다. 아직 뭐 카메라 설치되고 그러질 않은 거 보니까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2024년 12월 초 기준으로 주차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앞으로 스투드라길 가시는 분들은 주차비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스투드라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미바트 넘어가는 길인데 이 미바트 넘어가는 이 도로 너무 좋죠. 아이슬란드는 역시 여름도 재미있겠지만 겨울에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 이 평원을 까만색 도로를 타고 달려가는 이 느낌, 그리고 이 까만색 도로마저도 하얗게 빙판으로 덮여 있을 때 온통 하얀 세상을 달려가는 그 느낌이 아이슬란드 여행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뭐 노르웨이도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 노르웨이의 색감하고 아이슬란드의 색감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피오르, 아이슬란드는 까만 화산 뭐 이런 거를 매력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꼭 들려야 되는 주유소입니다. 여기 아니면 주유소가 없고요. 저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륙 구간에서도 가끔 숙박을 하는 곳인데 주유소 들러서 커피 한 잔, 핫도그 하나 먹으려고 들렀는데 주유소 입구에 웬 차가 하나 푹 빠져있네요. 그죠? 빠져있고 눈밭에 빠진 차에서 유리창을 깨고 사람이 탈출한 흔적이 보이는 거 보니까 최근에 눈이 많이 온 날 이 주유소를 보고 진입을 하던 차가 저기가 도로가 아닌 걸 모르고 그냥 들어오다가 빠진 것 같아요. 커피 한 잔하고 핫도그 하나 먹고 얼지 말라고 주유소도 건물로 보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자, 여름에 보면은 이 주유소를 들고 나는 길이 보이는데 길이 아닌 곳은 그냥 빠져있는 웅덩이 같은 낮은 저지대거든요. 거기에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은 주유소 한 마당이 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 데로 들어오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푹 빠져서 차를 도저히 건져낼 수 없는 상황.
사람만 일단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고 토잉은 아마 내년 봄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저런 상황입니다. 뭐 이 집 커피도 괜찮고요. 핫도그도 맛있고 일하는 직원들도 아주 친절하고 그런 링로드 여행의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 아주 귀여운 주유소 잠깐 들러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이날 숙소는 미바튼 호수 인근 지역에 있는 숙소인데요. 미바튼이란 지역이 뭐 도시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바튼 호수 지대를 따라서 호수 주변에 조그마한 뭐 마을과 숙소 지역들이 조금 띄엄띄엄 있는 그런 곳이 미바튼이고요. 미바튼 전체가 다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유황 냄새 그리고 지열 발전소 그리고 화산의 흔적 그리고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린다비크, 아이슬란드, 케플라비크 공항 인근 지역이 계속 화산이 분출 중이었고 블루라군이 계속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레이캬비크 인근의 다른 온천들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돌면서 북부를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저는 항상 미바튼 온천을 추천합니다. 블루라군에 비해서 가성비도 좋고 시설도 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온천 수질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로컬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온천이 있기 때문에 미바튼 온천을 항상 강추하고요. 뭐 풀 패키지로 10몇만 원, 20만 원씩 가까이 되는 돈을 내고 가는 블루라군에는 기본 옵션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등급에는 뭐 프라이빗 락카룸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는 갈 필요 없지만 기본으로 가도 뭐 요즘에 한 16, 7만 원, 20만 원대는 나오는 것 같아요. 블루라군은. 근데 미바트는 1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더욱더 쾌적하고 좋은 온천수에서 온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타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불포함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요거는 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있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네 사람들 항상 타월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여행을 위해서 타월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고 그죠? 뭐 장기간의 여행이라 타월 준비가 힘드신 분은 뭐 가서 잠깐 빌리셔도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퀄리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특히 이날 그 스투드라길 협곡을 걷는 거의 3시간 영하 20도에 3시간 트레킹을 하고 난 봄이기 때문에 바로 미바튼 온천에 가서 온천을 즐긴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스투드라길 협곡 트레킹 그리고 미바튼 온천 그리고 미바튼에서는 저희가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이렇게 스케줄이 좀 빡빡한 그리고 트레킹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날에는 키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안한 호텔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바튼 온천, 호텔에서 저녁 간단하게 맛있게 먹기로 했는데 이날도 와인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링로드 프라이빗 투어 6일차 스투드라길 협곡 좋았고요. 일정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7일차 일정이죠. 미바튼에서 아큐레이리까지 가는 날 일정입니다. 아침 호텔 조식하고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미바튼에 있는 살아있는 땅 흐베리르라는 지역입니다. 땅이 펄펄 끓고 스팅이 팍팍 나오고 말이죠. 머드팟이 팡팡 뛰는 마치 미국 옐로스톤 같은 느낌의 땅인데 미바튼 지역이 또 대단한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화산 지역의 모습을 제일 잘 만나볼 수 있는 지역 흐베리르입니다. 흐베리르를 아침 일찍 찾아간 이유는 제일 조용할 때 사람들이 제일 덜할 때 가면 이 흐베리르의 아유 고요함 속에 푸덕거리는 느낌 그리고 땅이 살아있는 땅에 숨쉬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여행은
그 자연 여행지를 찾아가는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 맞춰서 일출이나 선셋이나 오전, 오후 이런 타이밍에 시간을 잘 맞춰서 여행지를 방문하는 것이 좀 더 행복한 여행을 하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슬란드 북부 지역의 12월 초의 모습인데요. 전형적인 그죠? 하얀색 눈이 덮여 있고 자동차가 달려야 되는 도로도 눈이 많이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이슬란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름답고 여행하기에 너무 좋은데 저는 아이슬란드 겨울 특히 사랑합니다. 겨울.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제대로 된 모습, 참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시기는 겨울이다. 그래서 겨울에 준비가 되신 분들은 꼭 링로드는 결국 북쪽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한번 도전해 보시라라고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가는 곳은 위바트노스에 있는 유명한 스쿠두스타디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국립공원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지터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잠깐 내려서 올라가면 뷰도 좋고 호수도 잘 보이고 그리고 트레킹하기도 좋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여행 때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겨울이라 트레킹을 하지 않고 뷰만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내려가는 곳은 옛날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고다포스 신의 폭포입니다. God Fall 아이슬란드 말로 고다포스인데 고다포스에 도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차량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링로드 북부 지역 여행의 제일 중요한 방문지이기도 하니까 역시 드라마틱합니다. 주차장 공간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어서 주차해놓고 아이젠 신고요. 아이슬란드 여행 다니실 때 아이젠 꼭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젠 이 얼어있는 땅이나 살짝 얼어있는 눈 덮여가는 그런 땅들을 걸으실 때 아이젠 갖고 다니시다가 시시때때로 끼우고 다니시면은 겨울에도 여행하기에 좋고 트레킹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레이키아비크 같은 시내를 다니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아이슬란드 여행 준비물에 항상 특히 겨울철에는 아이젠 갖고 가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고다포스 가는 길입니다. 그늘이 좀 살짝 내려서 하얗게 아주 멋집니다. 물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운 고다포스입니다. 그죠? 여름이나 가을에 와도 좋은데 저는 이 폭포는 겨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물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이제 살짝 얼어있는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폭포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얼어있는 이 폭포의 모습이 아주 드라마틱하거든요. 마치 겨울에 빙벽 등반 하시는 분들이 그 빙벽에 얼어있는 모습을 보면 전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슬란드 여행의 겨울 여행의 매력 중에 하나가 살짝 얼어있는 또는 꽁꽁 얼어있는 이 폭포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스트 피오를 지나갈 때 눈에 빠지고 막 길도 못 찾고 방황해서 고민했던 캐나다에서 온 부부가 있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네요. 캐나다에서 온 부부 고다포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크리스틴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크리스틴이 먼저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그날 이스트 피오로 통과하는 날 힘든 날이었는데 도움받아서 땡큐 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같이 우리 또 일행들하고 또 사진도 찍고 뭐 그랬던 시간이 또 고다포스를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링로드를 같이 돌았지만 우리랑은 조금 스케줄이 좀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갔던 데는 못 간 곳도 있고 우리가 가지 않은 후사빅 같은 데를 뭐 들렀다 오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만나보는 계절별로 들려야 될 곳, 빠져야 될 곳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계절에 어디를 꼭 가고 어디를 빼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링로드를 겨울에 돌 때도 뭐 여기는 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만났습니다. 핫도그 그죠? 핫도그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이날에 우리의 숙박지가 이제 아큐레이리라는 아이슬란드 두 번째 도시인데요. 레이캬비크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이쁜 뭐 그런 도시인데 규모가 좀 커서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이즈도 딱 좋아요. 사이즈도 적당하고 마을의 분위기도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마을이 아큐레일입니다. 아큐레일이고 사실 뭐 아이슬란드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1위와 2위의 격차가 좀 크죠. 좀 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링로드를 돌 때 미바튼에서 아큐레일이가 조금 거리가 가깝고요. 아큐레일에서 다음 지역 갈 때 좀 거리가 멀긴 한데 그래서 아큐레일을 좀 더 지나가서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왜냐하면 여름에는 링로드 서북쪽으로 좀 봐야 될 것도 좀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그 길이 아예 폐쇄돼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다르지만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큐레일을 좀 더 지나가서 조용한 동네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는데 겨울철에 특히 이제 12월, 1, 2월 이럴 때는 아큐레일이 구시가에서 숙박하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시가 분위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자연을 만나는 여행 중에 하루 정도는 좀 약간 그 도시 느낌이 나는 그런 곳에서 숙박을 하는 것도 여행의 전체적인 스케줄의 텐션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매일매일 스토리가 달라지는 드라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행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연여행도 중간중간에 약간 그 모던한 코지한 이런 도시에서의 하룻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에 갔을 때 맛있는 저녁도 좀 먹고요. 그죠? 아이슬란드 여행하는 중에 매일 저녁 맛있는 음식을 굳이 사서 먹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녁에 키친이 있는 숙소에서 밥을 해 먹고 그래야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링로드를 예를 들어서 뭐 8일이나 9일, 10일로 다닌다라고 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지역, 로케이션 타이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큐레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큐레일이 고다포스에서 아큐레일을 갈 때 터널을 하나 통과하게 되는데 이 터널을 통과하면 통과세를 좀 내야 되고요. 이 통과세 내는 방법은 터널 통과하고 난 이후 24시간 이내로 터널.is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차 번호 입력하고 터널 통과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파크이즈 뭐 이런 다른 앱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되니까 접속하시는 게 맞고요. 이 겨울철이 아니라 조금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이 터널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있어요. 우회도로가 있는데 이날은 도로 상태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또 아큐레일이 들어가서 시간도 좀 확보하기를 위해서 좀 빨리 가기 위해서 터널 통과세를 내고 아큐레일리로 진입을 합니다. 아큐레일리는 이제 역시 뭐 피오르를 끼고 있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날씨와 이런저런 조건들이 좋은 그런 마을이고요. 마을 앞에서 운이 좋으면 이동하는 고래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큐레일이 북쪽 후사비크 인근 지역에 그
웨일 워칭 투어라고 그러죠. 고래를 따라다니면서 쳐다보는 웨일 워칭 투어도 많이 유명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웨일 워칭 투어는 레이캬비크에서도 많이 출발하니까 뭐 선택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 아큐레일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쪽의 거점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루프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아큐레이리를 가면 뭘 봐요? 대부분 이제 아큐레이리에 있는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자생하는 모든 식물들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둔 아주 편안한 느낌의 식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원을 한번 쭉 걸으면서 만나보고 그리고 아큐레이리 시내에 구시가의 또 명소들이 있으니까 그거 쭉 보고 이렇게 보통 통과하는데 이날은 우리는 이제 아큐레이리 구시가 숙박을 했기 때문에 보타닉 가든 살짝 걷고 그리고 호텔 체크인 했다가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맛있는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정이었는데 이날 이 식물원 도착했을 때쯤에 이제 한국에 12월 3일 계엄 사태 사건이 있어서 좀 뒤숭숭하게 구시가 구경하고 쳐다보고 앉아서 한국 시간으로 그때가 이제 밤 12시, 1시 뭐 이럴 때니까 그 국회 상황들 쭉 쳐다보고 있다가 나가서 와인 마시고 식사하면서 깜짝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기억이 또 영상을 보니까 납니다.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식물원 걸어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아큐레이리 성당 교회가 있어요. 여기 루터교 교회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 지나 내려오면은 그 미술관 아트 스쿨 미술관이 있고 그다음에 아큐레이리 하트 그리고 아큐레이리 구시가 골목길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걸어다니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아큐레이리의 자랑인 하트 그리고 아큐레이리의 신호등 빨간 등은 항상 하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유명하니까 아큐레이리를 걸어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능합니다. 아큐레이리 구시가 숙박할 때는 저는 항상 이제 구시가 한 2-3개 정도 호텔이 있어요. 아주 부티크 스타일, 그죠? 아주 귀엽고 깔끔한 스타일의 호텔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주차하기 편한 그런 호텔로 선정해서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아큐레이리 호텔,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아큐레이리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차도 주차해놓고 여기는 주차가 무료니까 주차해놓고 그리고 구시가길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쉬다가 뉴스 좀 보고 쉬다가 나가서 저녁으로 코드피시 대구 요리 코드피시랑 또 램이랑 또 와인이랑 해서 먹고 들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슬란드 술값이 뭐 물가가 비싸고 술값이 비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와인 가격은 뭐 그렇게 다른 나라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맥주 먹는 것보다는 와인을 먹는 것이 차라리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 링로드 여행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마지막 8일차, 9일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여행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는 링로드를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추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추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되는 슈나이펠스 반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전체 지역에서 이렇게 서쪽 웨스트피오르 남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 지역인데 이 반도 지역 한가운데 슈나이펠스 요쿨이라고 하는 빙하지대가 있고요.
이 빙하지대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한 바퀴 쭉 도는 반도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슈나이펠스 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아큐레이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걸 걸치고 그다음에 슈나이펠스 반도 그리고 슈나이펠스 반도를 완전 일주해서 레이캬비크까지 빠져나오는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잠깐 이제 아큐레이리에서 슈나이펠스까지 가는 구간이 조금 깁니다. 이 구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미바튼에서 아큐레이리 구간을 조금 지나서 숙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큐레이리 숙박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바튼에서 아큐레이리까지 와서 자고 아큐레이리에서 다음에 슈나이펠스까지 움직이는 구간이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거리가 움직이는 루트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루트고요. 구간 또 소소하게 볼거리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거리이긴 하지만 달려볼 만하다. 그리고 슈나이펠스 반도 입구에서 숙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슈나이펠스 반도 안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슈나이펠스 입구에서 숙박하는 방법이 좋고 실제로 슈나이펠스 반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도 안에 들어가서 숙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죠? 자, 아큐레이리에서 슈나이펠스를 가려고 구글맵에다가 슈나이펠스의 목적지를 찍으시면 이 차량은 어디로 가냐면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갑니다. 가도 끝없는 비포장도로를 달려가게 되고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구글맵의 인식 속도는 평균 70km에서 90km 정도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행자들은 그 비포장도로 구간을 시속 70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0, 50으로 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긴 거리를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험난한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험난한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 보니까 콜류글류비르라고 불리는 캐년 지역인데요. 여름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겨울에 들어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지역입니다. 폭포가 살아 넘치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폭포 아래에 계곡도 이쁘고 그리고 겨울에 가시면 이렇게 얼어있는 폭포의 드라마틱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큐레이리에서 이 슈나이펠스 가는 구간에 제가 꼭 들러보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지역이죠. 그죠? 이 구간을 달리면서 아는 사람들은 다 꼭 들렀다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콜류글류비르 캐년. 지금 이 아이슬란드 말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웨스트피오르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들을 만나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웨스트피오르를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웨스트피오르를 들어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막혀있는 도로도 많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웨스트피오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큐레이리 그다음에 슈나이펠스 반도를 들어가는 제일 최적의 루트를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아큐레이리에서 슈나이펠스를 바로 찍지 마시고요. 지도로 보면은 조금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절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상태, 도로 컨디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구글을 찍을 때는 보르가르네스를 찍으십시오. 아큐레이리, 보르가르네스 그리고 슈나이펠스 이 순서로 구글을 잘라서 맵을 잘라서 찍으셔야 안전하게 일본 도로를 타고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맵으로 아큐레이리에서 슈나이펠스를 찍으시면 중간에 허허벌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포장 구간을 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르가르네스 가시면 마트도 있으니까 마트도 한번 들렀다가 그리고 슈나이펠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슈나이펠스 안에 다양한 숙박지가 있지만 저는 항상 슈나이펠스의 제일 좋은 숙박지로 키르큐펠이라는 지역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슈나이펠스는 들어가서 뭐 반시계 방향이 됐던 시계 방향이 됐던 한 바퀴 일주를 해야 되는 그런 반도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이 슈나이펠스에서 저녁 시간에 어디 있으면 제일 좋을까?
그리고 저녁 시간에 겨울 여행은 특히 오로라 보는 게 목적이니까 어디에 있으면 오로라를 제일 잘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멋있게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명제가 전제되게 되는데, 그 명제에 맞는 곳이 바로 키르큐펠이라는 지역입니다. 오로라는 깜깜한 지역에서 보이죠. 깜깜한 지역에서 보이는데, 깜깜한 지역에서 등장하는 오로라 앞에 저명한 랜드마크, 이 사진처럼 랜드마크가 있으면 더욱더 놀라운 오로라의 감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출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앞에 뭔가 중요한 랜드마크를 두고 오로라를 바라보게 되죠. 오로라를 보는 초보들은 그냥 오로라만 봐도 좋지만 전문가들은 앞에 랜드마크를 둡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진에 키르큐펠 숙박지, 키르큐펠 인근에 숙박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키르큐펠에서 숙박하시고 다음날 반도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도 키르큐펠 숙박하고 다음날 반시계 방향으로 반도를 도는 모습인데, 아쉽게도 오로라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자연은 항상 공평하니까 이날은 아주 아름다운 엄청난 눈, 그죠? 전날 밤엔 폭설, 아침에 출발하니까 딱 움직이기 좋을 정도의 설경을 보여주는 그런 루트를 허락을 했습니다. 자연이. 그래서 키르큐펠 출발해서 키르큐펠 폭포, 그죠? 키르큐펠 마운틴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이제 슈나이펠스 국립공원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슈나이펠스 반도는 아이슬란드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축소판. 아이슬란드가 자랑하는 빙하, 화산, 블랙샌드 비치, 그죠? 그리고 다양한 교회, 온갖 다양한 종류의 그 계곡.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일주하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이 슈나이펠스 반도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총 집합해 있기 때문에 슈나이펠스 반도 자체가 아이슬란드의 축소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키아비크에서 출발하는 당일 투어로 슈나이펠스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죠? 오늘 바쁘기는 하지만 안 와보는 것보다는 들어와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슈나이펠스 들어와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곳은 제가 좋아하는 출사 포인트, 그죠? 사진가들,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아이슬란드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자연 속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 그죠? 교회, 이런 모습들인데, 지금 보이는 이 교회도 굉장히 유명한 출사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언덕길을 딱 따라 올라가면 언덕 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색감도 아름답고, 그 주변에 초창기 개척 시대 때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공동묘지, 이런 것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슈나이펠스 반도를 도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그 매력적인 교회가 한 서너 개 정도 있는데, 이 교회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도는 동안에 만나는 많은 랜드마크 중에, 그리고 또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원하는 출사 지역 중에 항상 이런 교회들이 포함이 됩니다. 교회들이 포함이 되고, 이 교회들은 상당히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자연과 함께하는 출사 포인트 또는 랜드마크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됩니다. 자, 눈이 많이 내리는 반도라고도 하고요. 날씨가 어려운 곳이라고도 하는데, 반도니까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가운데 또 빙하산이 있기 때문에 구름과 눈비의 영향도 많이 받는 그런 곳입니다. 화창한 날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이렇게 눈비가 내리는 날에도 절대로 실망을 시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론트랑가르라는 지역인데요, 그죠? 블랙샌드 비치, 부산 블랙 화산 비치죠. 정확하게 화산 비치에 기기묘묘한 현무암 바위들이 쭉쭉 늘어서 있는, 해안선에 나가보면 아름다운 바다 색깔과 까만색 바위, 그리고 기기묘묘한 지형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슈나이펠스 국립공원 지역 중에 한 부분인데, 잠깐 들러서 사진만 찍어도 너무 좋습니다. 이날도 눈이 내린 날이긴 하지만 레이키아비크에서 출발한 다양한 투어 버스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날이었어요. 자, 이제 다음 가는 장소는
나스타피라는 지역인데요. 그 유명한 그 아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점심으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간단하게 버거, 그죠? 핫도그 먹을래 핫도그 안 판다 그래서 버거랑 커피 한잔 하고요. 그리고 걸어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 슈나이펠스 반도를 찾는 여행자들, 그리고 당일 투어 오시는 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슬란드라는 섬에 슈나이펠스 지역의 특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여행지죠. 절벽 해안, 그리고 절벽 해안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아름다움, 그리고 여기에 정착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라 해안선을 따라서 쭉 걸어 다니시면 최소한 5개 이상의 뷰포인트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눈이 내리니까 더욱더 신비롭고요. 까만색과 하얀색의 조화는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역시 어떠한 날씨에 가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연여행지는 언제 가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자연여행지의 대표 아이슬란드 슈나이펠스,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크게 돌고 이제 9일차니까 레이캬비크로 귀환합니다. 8박 9일 동안 만나본 아이슬란드 링로드,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달려본 링로드 겨울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준비와 경험이 있는 분들은 1년 내내 링로드 가능합니다. 자, 여행의 출발지인 레이캬비크 다시 들어와서 레이캬비크 시내에 가서 보니까 자연 속을 헤매다 와서 보니까 이 도시가 더욱더 로맨틱한 느낌이 들고요. 간만에 맥주, 맛있는 식사, 그리고 아름다운 레이캬비크를 보면서 이번 링로드를 마무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이슬란드 링로드 파이팅입니다.